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54개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은 약 1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세계에서 109번째로 크니까 땅덩어리가 큰 나라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큰 장벽 없이 물건과 서비스를 사고 팔 수 있는 공간의 넓이, 이른바 경제 영토는 칠레, 페루에 이어서 세계 3위 수준입니다. 우리가 FTA를 맺은 나라가 모두 54개 국가나 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미국, 중국, 유럽, 이렇게 경제적 영향력이 큰 소위 빅3 국가들하고 모두 FTA를 맺은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아주 오랜 시간 협상을 거쳐서 맺은 이 FTA가 당사국 간의 외교 마찰이 발생했을 때는 참 너무 무기력하게 쓰러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사드 관련 보복 조치만 해도 FTA는 물론이고 WTO 관련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은 한미 FTA 재협상을 거의 기정사실화하면서 FTA, WTO 체제 자체를 아예 무력화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국력의 뒷받침이 없는 경제 영토라는 게 얼마나 허황된 수식어고 소위 대국이라는 나라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이중적인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순진하게 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됩니다. 3월 6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오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국의 사드 관련 보복 조치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분석해 보겠고요. 한 청취자께서 철거가 예정된 건물에 전세를 들어가도 사는 동안에 보일러나 수도가 고장나면 그건 집주인이 고쳐줍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재테크 시간에는 단기금융상품인 CMA와 MMF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손에 잡히는 경제 콘서트 7탄을 준비 중입니다. 트럼프 시대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라는 주제로 키움증권의 홍춘욱 이코노미스트와 얘기 나눠볼 건데요. 날짜는 3월 18일 토요일 오후 3시로 정해졌습니다. 장소는 서울 상암동 MBC 골든마우스 홀이고요. 참가 원하시는 분들은 잠시 후 9시부터 저희 손에 잡히는 경제 홈페이지에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늘 순서 시작하죠.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와 함께 지난 주말부터 오늘 아침까지 나온 경제 뉴스들 몇 가지 중요한 것들 뽑아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중국에서 나오는 뉴스들이 하루하루가 다르네요. 네. 중국이 일단 롯데그룹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유는 사드 미사일 부지를 롯데그룹 계열사 땅이었는데 왜 정부에다가 넘겼냐, 이제 이런 그렇죠. 거죠. 사드 부지를 제공한 대가로 아주 톡톡하게 보복을 당하고 있는 셈인데 롯데에 대한 불매운동이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중국 랴오닝성의 단둥시와 둥강시에 있는 점포 2곳, 또 장쑤성 창저우와 저장성 항저우의 점포 2곳이 문을 닫았다고 밝혔는데요. 그제 중국 소방당국이 일부 법 위반 사항을 나와서 지적을 했다고 해요. 재심사에 통과하기 전까지 한 달 정도가 걸린다는데 최근 중국에서는 그 국산 할인점과 외자 할인점이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어서 이 정도면 그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그 심각한 타격이 된다고 합니다. 불매운동 기세도 만만치가 않아 보이는데요. 그제는 선양 롯데백화점 앞에서 중국을 떠나라 이런 기습 시위가 벌어졌고요. 현지 언론이 롯데는 망할 거다 이런 악의적인 보도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형 온라인몰에서도 롯데관이 잇따라 사라지고 있는데요. 상황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대응할 게 특별히 말씀하신 대로 소방당국이 소방법 일부 위반 사항 지적한 거니까 이게 뭐 트집 잡으려고 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니 항의하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요. 중국인들이 내 마음이 돌아서서 롯데 거 안 사겠다는데 이걸 또 뭐 설득하기도 좀 애매하고 답이 좀 마땅치 않겠습니다. 이게 참 마땅치 않은 것이 기업
일개 기업 차원에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어젠다가 애초부터 아니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막내 동생이 나가서 맞고 오면 큰형이 그 집 큰형하고 좀 어떻게 대타협을 이뤄서 우리 동생 좀 때리지 마라 이런 걸 해달라는 건데 롯데도 이제 조용히 얘기를 하다가 어제는 회의를 하고 정부에 이제 공식적으로 SOS를 쳤거든요. 그런데 우리 큰형을 믿을 수 있느냐 여기가 좀 답답합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드 관련 보복 조치가 가시화되고 있었는데 예의주시랑 면밀히 대응은 언제까지 하는 건가요? 그런데 달라진 게 없어서 문제죠. 중국의 외교부 공식적인 입장은 이거예요. 반사드 운동이나 폭력적인 움직임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희 괴롭혀하고 괴롭히지 않죠.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이제 우리 정부도 WTO나 한중 FTA 관련 규정에 이 사드 보복 행위가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거 점검해서 이번 주에 결론 좀 내보겠다는데 글쎄요. 뾰족한 대책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입장을 바꿔서 중국인들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반갑진 않겠죠. 네. 롯데 상사가 아마 그 골프장 를 갖고 있다가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 넘기고 사실상 이제 토지 교환을 받은 것 같은데 그러게 롯데그룹도 그래서 이거 롯데가 정부에 어쩔 수 없이 넘긴 거라는 걸 좀 설명해 달라고 롯데가 부탁하는 것 같긴 하던데. 글쎄요. 이게 롯데 상사 이사회가 이렇게 결정 안 했으면 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정부는 그렇게 하면 골치가 아팠겠으나 그렇죠. 절차상으로 보자면 롯데 상사는 굳이 그런 결정을 내렸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인데 일단 롯데는 거부하고 그럼 정부가 법을 바꿨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의 토지도 강제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을 바꾼 절차를 바꿨다면 굳이 롯데가 타겟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일각에서는 우리도 중국 물건 사지 말자, 한번 맞대응해보자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실효성이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만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어야 하느냐. 우리도 현지에서 우리 기업이 고전 중인데 우리도 칭다오 사 먹지 말자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1, 2월 국내 1위 대형마트에서는 수입 맥주 중에 그 중국산이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불매 대상으로 거론되는 중국산 하이얼 TV, 냉장고, 샤오미 보조 배터리 같은 것들도 아직까지 덜 팔린다 이렇게 가시적인 통계가 나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둘이 서로 싸웠을 때 우리 쪽 피해가 크다는 건 어찌 보면 그동안 중국이 우리에 뭘 주고 있는 게 더 많았다는 뜻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수출의 의존도가 우리 4분의 1 그 정도 되니까요. 우리가 잽을 여러 번 날려도 그쪽이 펀치 한번 때리면 우리가 좀 힘든 상황인 건 사실이죠. 평소에 뭘 좀 주고 있어야 보복할 때 보복할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요.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나라 코스피 주식시장 꽤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는데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올해 성장 목표를 6.5% 정도로 작년보다 낮게 낮춰 잡았던데 이게 원래 7%보다 내려가면 이거 중국이 뭔가 큰 변화가 있다는 조짐이었습니다만 이제 6%대 성장을 그냥 보통인 걸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네, 이제 중국이 중속 성장의 시대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올해 성장률 목표치로 6.5% 전후를 제시했습니다. 26년 만에 가장 낮았던 지난해 성장률 6.7%를 밑도는 수치인데요. 중국이 이미 지난해에 바우치 그러니까 7%를 유지한다는 고속 성장 목표를 내려놨습니다. 중속 성장을 목표로 삼으면서 중국은 대규모 감세안 또 산업 구조 조정 방안도 제시를 했는데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은 전반적인 자산 거품 또 큰 빚에 대한 위기감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내버려 두면 다들 투자만 하고 소비를 강하게 하고 하면서 뭔가 이게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는다, 계속 커지기만 한다 이런 걱정 때문이죠. 속도 조절을 좀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고 보면 중국의 지난해 집값은 우리나라도 꽤 오르긴 했습니다만 중국 집값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수준으로 많이 올랐어요. 사이즈가 지난해 집값이 중국에서 30% 넘게 폭등했어요. 이 과정에서 자산 부실화 또 채무 불이행, 그림자 금융은 중국에서 악명이 높고요. 날로 커지는 인터넷 금융 관련 우려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중국에서는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그 자산의 규모가 시중은행보다 더 크잖아요. 총 부채 비율도 이미 국내 총생산 GDP의 260%에 이릅니다. 중국 정부가 그래서 공급 부문에서 좀 조이겠다 이런 부분을 강조했는데
시진핑 주석이 특별히 챙기는 부분으로 알려져 있죠. 전인대에서도 과잉 생산 능력을 해소하겠다. 좀비 기업은 퇴출시킨다. 철강이나 석탄 같은 것들은 생산량을 줄인다. 또 통화 정책도 지난해보다는 그 돈줄을 좀 조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속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면 굳이 이렇게 브레이크 안 걸어도 되긴 하는데 네. 성장이라는 게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틀 밤새고 나서 나중에 일주일 입원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잠 좀 제발 잘하고 네. 하는 게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이니 네. 선택하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 얘기 좀 해보죠. 일본도 요즘 소비 늘리기 위해서 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뭐 이런 것도 만들고 있고 임금 좀 제발 좀 올려줘라라고 기업들한테 압박하고 있는데 그렇죠.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이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요즘 일본을 보면 우리나라의 예고편을 보는 느낌인데 그 정책의 창고 대방출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일본은 이미 총 인구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인구가 줄어서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그 유효 구인 배율 그러니까 일자리 대비 구직자의 배율이 1.43배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일자리 1.43개에 일하려는 사람이 1명. 구직자가 일자리를 골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뭐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임금도 30% 올려 드릴게요. 이런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우수한 인재들은 여기저기 골라갈 수 있다 보니까 뭐 오와하라라고 작년에도 많이 회자가 됐단 말이죠. 예. 오와레에다가 괴롭힘단이라는 허래스먼트를 그 합성한 말인데 우리 회사에 합격했으니까 구직 활동 그만해 이렇게 괴롭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도 제발 돈 좀 써라 해서 노동시간의 총량을 줄여주고 있는 건데 얼마나 효과가 나올지 이건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일자리 숫자하고 구직자 숫자 비교해 보면 뭐 일자리가 더 많을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저기 공단 같은 데 가면 네. 일자리 구한다는 또 공고도 꽤 많다고요. 그렇죠.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죠. 네. 그래서 항상 일자리 미스매치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일자리 안 택하는 분들을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죠. 일자리는 한번 만들어지면 또 이게 평생 갈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미국에서는 금리 올리는 게 예전보다 좀 빠른 속도로 올릴 것 같다. 예전 예상보다. 네. 그런 뉴스가 나왔군요. 네, 제니 딜런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다음 주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활짝 열어뒀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 금리 상단선이 8년 만에 1%대를 회복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트럼프 행정부가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펴면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주목하게 되는데요. 예. 이미 유럽중앙은행 ECB와 일본은행도 미국의 눈치를 보는 분위기입니다. ECB도 그 미국보다 일찍 통화정책회의를 여는데요. 9일에요. 물가도 올랐고 경기도 나아졌으니까 돈 좀 걷어들이자 이게 독일의 입장이고요. 일본 역시 물가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오르고 있다고 해요. 워낙 낮기는 합니다만 아울러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도 돈줄을 좀 조이겠다 이런 분위기여서 우리 경기 나쁜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좀 낮춰서 경기를 부양할까 말까 이런 고민을 했겠습니다만 이 카드는 예. 사실상 좀 쓰기가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남들 올릴 때 뭐 2번 올릴 때 1번 올리거나 안 올리면서 버틸 정도의 여지 정도밖에 없겠죠. 네. 예.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중에 이정순 씨가 재개발이 예정돼 있는 동네라서 언제 철거할지는 모르는데 그래도 빌라가 그래서 주변 전세가보다 많이 싸게 나와서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조건은 언제든지 철거 시작되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런데 질문은 이렇게 들어가서 살다가 한 1년 반 만에 철거가 시작돼서 나가야 되면 주인집한테 이사 비용은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또 1년 반 동안 사는 사이에 보일러 같이 중요한 게 고장나면 그거는 집주인이 고쳐줍니까? 아니면 철거할 거니까 세입자가 고치든 말든 알아서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네요.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어서 또 저희 방송에 종종 나오시는 변호사분들 중에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느냐한테 하고 한 분께 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계약서에 보일러도 안 고쳐줍니다. 세입자가 다 무조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써놨으면 모르되 아무 조항이 없으면 보일러처럼 만약 안 돌아가고 고장나면 그 집에서 하루라도 살기 어려운 그런 필수제는 집주인이 고쳐줘야 된다는 게 법이랍니다. 물론 보일러를 멀쩡한 건데 세입자가 잘못해서 망가뜨렸으면 세입자 탓이긴 한데 집주인이
그걸 주장하려면 세입자가 잘못해서 망가진 거라는 걸 거꾸로 집주인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2달 뒤에 철거할 집이라도 보일러를 집주인이 고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1년 반 만에 중간에 나가게 되면 이사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소송으로 좀 다퉈봐야 된다는 것 같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전세나 월세 사는 세입자는 계약서에 1년만 살기로 한다 또는 뭐 집주인이 나가라면 언제든지 나간다 등등 그 어떤 말을 써놨어도 무조건 2년은 그 집에서 살 수 있게 법이 보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서에 철거가 시작되면 언제든지 나갑니다 이렇게 써놨어도 세입자가 나 2년 못 채웠으니 안 나가겠다고 하면 이건 재판을 받아봐야 되는 겁니다. 재판을 해서 이 집이 전세로 한 2억은 되는 집인데 중간에 언제든지 나간다는 조건 때문에 한 1억 원쯤의 전세를 아주 싸게 내놨군요. 그럼 특별히 싸게 내놓은 거니까 세입자가 약속 지키세요. 이런 식의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재판받는데 시간 더 걸리니까 현실적으로는 약간의 이사 비용을 주고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사 비용을 얼마나 주고받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은 뭐 양쪽이 합의하기 나름인 거죠.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뭐 보일러도 그럼 고쳐줘야 되고 중간에 나가기로 한 세입자지만 내보내려면 합의금도 줘야 되고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럴 줄 알았으면 굳이 세입자 안 받고 차라리 집을 비워둘 걸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아주 사소한 거라도 계약서를 꼼꼼하게 써야 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계약서를 잘 썼으면 일단 보일러는 안 해줘도 됐을 거고 또 이사 비용은 뭐 그래도 줘야 되는 그런 구조니까요.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에 질문이 채택되신 분들께는 오피스 전용 가습기 쿠모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오늘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 CMA와 MMF 이 두 가지 상품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CMA, MMF 뭐 들어보게 한 것 같기도 하고 자주 다뤘죠. 성경제에서도. 하긴 했는데 네. 이게 정확히 어떤 상품이냐고 물으면 또 답을 끝까지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워낙 다들 일반적으로 알고 계셔서. 예. 자, 그런데 CMA나 뭐 MMF 둘 다 그냥 은행 통장처럼 수시 입출금이 거의 비슷하게 되는데 네. 하루만 넣어놔도 이자를 주는 통장 정도만 이해를 하고 활용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주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왜 그럼 은행은 그렇게 이자를 조금 주는데 네. 그러니까 수시 입출금식 예금은 그렇죠. 이 친구들은 돈을 어디에 굴리길래 하루만 예금해도 이자를 꽤 주냐 네. 이제 이런 궁금함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궁금하신데 그래서 예. 한번 그걸 자세하게 알아보면 일단 MMF라는 거는 머니마켓 펀드 해가지고 펀드의 일종입니다. 네. 그래서 자산운용사가 만들고 이걸 뭐 CD나 콜론, CP라는 단기 아주 우량한 안전한 곳에다가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산운용사가 MMF라는 커다란 욕조를 만들어 놓으면 네. 가입자들은 거기에 뭐 누구는 물을 한 컵, 누구는 물을 뭐 조금 2컵 이렇게 예. 집어넣으면은 자산운용사에서 그거를 양동이나 대야로 퍼다가 기업이나 은행이나 증권사에다가 잠깐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자로 뭐 소주컵 한 잔 정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걸 나눠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이게 펀드다 보니까 수시 출금이 완벽하게 가능하진 또 않아요. 그 시간이 오후 5시 이전에 저 출금할래요라고 한다면 당일 출금이 되는데 네. 그 시간이 넘어가면은 다음 날 혹은 그때가 휴일이면 그 다음 날 되기도 하고요. 한편 이제 CMA는 증권사 계좌 중에 하나인데 이 계좌에 돈을 넣으면은 자동으로 어딘가에 투자를 해주는 상품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권사한테 물을 한 잔 딱 주면 네. 이 증권사가 대신 이 물을 뭐 욕조에 넣을지 냉장고에 갖다 넣을지 냉동고에 갖다 넣을지 이걸 대신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럼 수시로 그렇게 저 이틀만 돈 쓸래요? 3일만 빌렸을까요? 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분들한테 돈 빌려주고 하루치 이틀치 이자 받는 구조라고 하시니까. 네. 그런데 그게 예. 개인이라기보다는 기업이나 뭐 기관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걸 제가 갖고 있으면 기업이 저한테 알아서 찾아오진 않으니 네. 중간에 CMA나 MMF라는 상품을 운영하는 금융회사를 통해서 하루 이틀씩 제 돈을 빌려주는 장사를 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저 하루 이틀이라도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네. 월급 통장처럼 수시 입출금이 필요한 것도 은행에다 두지 말고 CMA나 MMF에 넣으면 그래도 한 푼이 어디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알겠다. 그럼 그중에서 뭘 하면 좋으냐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네. CMA가 좋아요? MMF가 좋아요? 어떤 거
걸로 할까요? 라고 물으면 소장님은 뭐라고 추천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CMA로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그 MMF는 투자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고 네. CMA는 이걸 대신해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CMA를 넣으면 CMA는 총 4가지의 성격의 이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은 MMF형 CMA라는 게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증권사의 돈을 CMA라는 곳에 넣으면 네. 증권사에서 알아서 MMF에 갖다가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MMF 아까 단점이 수십 출금이 약간 어려울 수 있고 네. 또 카드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될 수가 있는데 CMA는 계좌이다 보니까 그걸 아울러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MF에 넣는 것보다는 CMA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그렇게 넣는 게 좋고 네. 뭐 MMW형이나 RP형이 있기는 한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건 CMA의 종류라는 거죠? 그렇죠. 그 MMF형을 아우르는 CMA에 넣는 게 그냥 일반 MMF형보단 좋고 예. 이거보다는 그냥 RP형 CMA라고 있어요. 요게 예. 조금 더 이자가 지금은 뭐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요 부분에 집어넣는 게 가장 무난하다. RP형 CMA. RP형 CMA. 네, 난 다 복잡한 거 싫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RP형 CMA에다 집어넣게 되면 뭐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장기 채권을 담보로 돈을 이자를 준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니까 그게 제일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그럼 증권사에 가서 통장을 굳이 개설해야 되는 불편함은 있는 겁니까? 예전에는 그랬었는데요. 예. 지금은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본인의 신분증 그리고 은행 계좌만 있으면은 네. 증권사에서 마련한 앱을 통해서 신분증 굳이 촬영해가지고 증권사 가서 직원 안 만나도 네. 그런데 단점이 있는 게 보안 카드가 발급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단점이냐? 내가 증권사에서 어디 은행으로 돈을 송금을 할 때 네. 그때 필요한 게 이제 보안 카드인데 보안 카드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일부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돈을 어떻게 찾았어요? 인출을 해서 쓰거나 현금 인출기에서 카드는 발급이 카드는 되니까. 주니까? 네. 혹은 한 개 은행을 정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은행으로만 보안 넣어놓고 카드 없이 송금이 그 되니까. 은행에서 다시 한번 빼야 되는. 네.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아니면 증권사 직원 만나러 가면 되고. 그렇죠. 근데 알겠습니다. 주변에 뭐 증권사가 없다면 인터넷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럼 이자는 요즘 얼마나 줍니까? 요즘 보니까 CMA 일반적으로 RP형을 봤을 때는 한 1%에서 1.25% 정도 주는데 MMF형은 한 1.4에서 1.6 그냥 MMF에 넣으면요. 네. 그런데 요게 한 100만 원 넣어놓으면 하루에 세금 떼고 붙는 이자가 한 25원에서 30원 정도 사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정에 비상금 한 100만 원 정도 있다라는 분들은 한 열흘 정도만 넣어놔도 250원에서 300원 정도 푼돈이지만은 요거라도 생기는 거죠. 네. 잠깐만요. 근데 CMA가 연 이자가 연 1%에서 1.2. 네. MMF는 1.4에서 1.6. 네. 그러면 MMF가 조금 더 좋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MMF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펀드이다 보니까 이게 예. 과거의 수익률이에요. 1년간의 수익률을 따져봤을 때. 이게 그럼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RP형은 이렇게 확정. 지금 저희 RP형 들어오시면은 앞으로 한 6개월이나 1년 후에 변동될 수는 있으나 이 정도는 드립니다라는 거고. 그럼 MMF 가입하러 가서 이자 얼마나 줍니까라고 묻는 질문은 좀 우문이네요. 그렇죠. 과거에 얼마나 나왔나요? 봤을 때 어제까지 수익률 보니까 예. 평균 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 것이고 네. CMA는 내가 이렇게 주면 앞으로 석 달 동안 이자 얼마나 줍니까라고 하면 그건 확실하게 이야기해 준다는 거군요. 네, RP형 CMA인 경우에 MMF형은 또 이것도 확실하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100원만 넣어도 이자 줍니까? 아니면 최소한 어느 정도는 넣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증권사마다 조금 달라요. 약관을 보시면 조금 다른데 1원만 넣어도 주는 곳이 있을 수가 있고 네. 아니면 최소한 100원 혹은 1000원 이렇게 정해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이상은 넣어야 실제로 MMF나 뭐 RP나 이렇게 투자가 되기 때문에 네. 1원만 넣는다고 해가지고 되지는 않고요. 이게 입금하는 시간도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 넣으면 그 이자 주나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RP형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23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23시를 넘어서서 혹은 주말에 일요일에 뭐 이런 날 넣으면은 이게 RP라는 곳에 투자가 안 되고 예탁금이라는 곳에 보관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예탁금 이용료라는 이자 비슷한 게 들어오게 되는데 요게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도 조금은 들어오고 MMF형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펀드이기 때문에 23시를 기준으로 해서 CMA MMF형 같은 경우에 23시가 넘어가게 되면 다음 영업일, 그러니까 토요일 날 넣었다라고 한다면은 월요일, 평일인 경우 월요일 날 투자가 된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이자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뭐 그거야 뭐 굳이 금요일 저녁에 안 넣으면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럼 예금자 보호는 됩니까? 이런 질문도 있던데요. 나는 그 정도라면 CMA나 MMF에 내 목돈 좀 넣어놓겠다. 언제 쓸지 네네. 모르니까. 근데 5천만 원 이상 넣어도 보호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예금자 보호가 일단 되는 CMA가 있는데 이걸 종금형 CMA라고 합니다. 예. 종금형 CMA는 종금사라는 종합금융사라는 곳에서 만든 CMA인데 예. 지금 우리나라의 종금사가 메리츠 종금과 우리 종합금융 이 두 군데예요. 여기서 발행하는 종금형 CMA는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앞서 말씀드린 뭐 MMF형이든 MMW형이든 RP형이든 이런 CM에는 예금자 보호가 전혀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위험한 거냐? 이 예금자 보호라는 건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을 했을 때 돈을 받을 수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만약에 A라는 증권사에 넣었는데 이게 RP형이다. 그래서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A라는 증권사가 파산을 해도 내 돈은 증권사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예탁결제원을 통해서 아주 우량한 금융 상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증권사의 파산과 무관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혹 진짜 하늘이 무너졌다. 증권사가 망했다라고 하더라도 증권사가 망했는데 그 채권 어디 있어요라고 봤더니 하필 그 회사도 또 망했더라. 네. 예. 그렇게 줄줄이 망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지만 네, 그럴 상황 그런 그 채권이라는 것 자체가 국가나 공공기관 채권 등 아주 안전한 채권이기 그런 때문에 채권에 투자하니까. 네. 그건 이제 법적으로 여기에만 투자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CMA는 그냥 대체로 예금자 보호가 된다고 이해해도 되는 거네요. 네,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경제 콘서트 방청 원하시는 분들은 잠시 후 9시부터 저희 홈페이지에 와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